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며 젊은 정당 이미지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에 질세라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여야 모두 변화와 쇄신의 바람 속에 서 있는데요. 과연 이 세대교체 열풍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서편제와 천년학의 배경이죠. 이청준 작가의 고향 장흥으로 문학과 별미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름 날씨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종잡을 수 없는 게 참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인데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예, 눈빛이 뚜렷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네. 피해 유가족을 2번 울리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한 대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고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씨를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참 너무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윤창호법이라는 게 교통사고 이제 그 사망사고일 경우에 음주에 대한 사망사고일 경우에 이 처벌 기준을 또 훨씬 높이자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음주 사고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주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해지는지 한번 현행 지금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주 사고가 나면요, 우리 법으로 2가지로 처벌이 일단 가능합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5년 이하 금고 이제 뭐 벌금에 처해지는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 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2007년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조금 더 강화돼서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것이고요. 이 특가법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이제 그 처벌 상한을 이제 무기징역까지 강화해서 기존의 그 특례법을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과 그리고 또 특례법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윤창호법의 경우는 훨씬 더 형량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때 있어서 법의 적용을 무척 엄격하게 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검찰의 경우는 이것을 윤창호법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은 이제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에 미치지 않고 특례법으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미 2차례 운전 전력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수치가 0.12%면은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인데 법원에서는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윤창호법 적용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유가족이 반발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핵심은 이제 법원의 핵심은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실제 운동력이 떨어졌냐, 판단력이 떨어졌느냐 이것들을 보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면허 취소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은 그 0.1%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는 이제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치가 0.1을 넘기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음주를 해도 그 수치가 높아도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력이
능력이라던가 그런 이제 신체 능력의 저하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 수치 대신에 이제 당시 사고 당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윤창호법 적용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법원이 내린 판단은 그 당시 상황이 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네. 입장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했던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뭐 0.1% 이상 뭐 이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실한 대응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제시했었던 증거는요. 그 최초에 출동을 했었던 경찰의 기록상으로 이제 뭐 보행이 비틀거린다, 뭐 언행이 부적합한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을 제시했지만은 대법원을 비롯해서 이번 재판도 이제 이것 가지고는 이제 뭐 운동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은 눈빛이 선명하다, 눈빛이 또렷하다고 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게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판례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사진에 나온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뭐 음주에 인해서 사고들을 낼 만큼 뭐 이렇게 없다 정상적이다 충분히 뭐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판결문을 읽는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윤창호법의 무죄라고 했었던 근거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바로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였었는데 얼마나 증거가 없었으면은 이제 이것까지 판결문에 올라왔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여러 정황 증거 중 하나였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과연 판단 근거로 쓸 수 있는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례뿐 아니라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이렇게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이런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과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창호법의 한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현장에서 더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사고로 숨진 친구가요 위로 누나만 3명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 죽어서 가족의 그 슬픔 같은 거는 저희가 차마 이루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유가족께서 저희에게 말하기를 이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이 그 가해자보다 더 보기 싫었다,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그 고통과 그런 이제 들이 과연 얼마나 컸을지 저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 문화재를 몰래 숨겨 외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외국인들이 우리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세기에서 20세기 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제작된 문화재들, 도기 매병과 분청사기, 다란이경 같은 고서적과 돈괴 등 경찰이 압수한 문화재 92점입니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청과 공주로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본인 59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의 문화재 전문 브로커와 중국 목수, 독일 연구원 등 11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서 문화재를 사들인 뒤 캐리어 등에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30여 점 정도는 국제 우편을 통해 실제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공항 보안 검색을 피하려고 포장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문화재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사들인 문화재를 해외에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외로 밀반출해서 수익을 더 좀 챙겨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문화재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먼저 문화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화재 속에는 뭐 국보 1호, 보물 1호 같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도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와 가치가 인정된 일반 문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일반 문화재고요. 우리 법으로는 이 일반 문화재를 뭐 제작한 지 50년이 넘고 예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인사동 등에서 팔고 있는 물건 중에는 국가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뭐 1970년대 이전에 제작이 됐고 또 그 역사적 미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거를 해외로 들고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니까 뭐 캐리어에 숨겨서 나가려다가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왕 그러면은 이게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재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넓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공항이나 항만에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해외 밀반입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뭐 밀수선을 이용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과 같이 이제 뭐 우체국 택배라던가 뭐 공항 이런 데를 통해서 발생했던 건데 사실은 이번에 문화재청이 발표하기를 앞으로도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해서 이런 보안 검색 요원들이 문화재를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관광객이나 또 일반인들도 뭐 도자기를 사든지 사서 이렇게 선물용으로 주기 위해서 해외로 또 가져 나갈 경우도 혹시나 또 있을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공항에서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네. 문화재라면은 응당 이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이건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 이제 신고를 해서 그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 문화재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 당일에 공항이라던가 항구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약 출국 한 3시간 전쯤에 이제 공항 또는 항만에 마련된 이제 문화재 감정관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가서 이것이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선물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좀 위험 오해를, 소지가 있는 네. 경우는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증명을 받고 나가셔야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영화 도둑들 또 오션스 11들처럼 직업도 수법도 다양했던 이들. 하지만 그 결말은 영화 같지 않았습니다. 영화 같지 않았던 결말이죠.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도 끝자락입니다. 네. 네, 초여름에 가면 좋을 곳.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안내하나요? 오늘은 아주 멀리 갑니다. 네. 남쪽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 네, 한적한 마을인데요. 그곳으로 문학기행을 떠날까 합니다. 장흥으로의 문학기행. 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저 사진은 서편제 영화 포스터네요. 네, 서편제 보셨죠? 봤죠. 네. 임검택 감독의 영화죠. 네, 한국 최초로 영화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그게 최초였군요. 네, 저기 1993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네. 1993년도면 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전 엑스포가 있었죠. 대전 엑스포, 맞아요. 네. 아마 그때 대전 엑스포도 상당히 볼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 엑스포가 없었다면 서편제는 아마 2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 네. 서편제의 영화는 그 장흥이 고향인 이청준 작가의 소설 네. 서편제를 영화한 거예요. 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이청준 작가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이청준 작가는 그야말로 한국 문단의 지성, 그다음에 한국인의 한을 작품에 가장 잘 담아낸 인물이죠. 임검택 감독은 또 이청준 선생의 또 다른 소설로 100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네. 그게 바로 청년학입니다. 청년학.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포스터. 네, 천년학. 저겁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영화 천년학 촬영지가 나올 텐데요. 거기는 네. 저기가 이제
천년학 촬영지 장흥이에요. 장흥. 네. 왼쪽이 이제 임검택 감독, 예. 그리고 가운데 분이 바로 이청준 작가님.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이 그 정일성 촬영 감독. 그런 정일성 사진입니다. 촬영 감독도 네. 뭐 한국의 레전드 영화 그렇죠. 촬영 감독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 사진은 어디냐면 이게 네. 제가 가봤는데 이청준 선생의 생가지입니다. 아, 예. 네, 장흥은 회진면인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장흥에서 유명한 네. 한승원 작가님. 한승원 작가. 네. 왼쪽이 그죠? 그다음에 임검택 감독님, 네. 오른쪽이 이청준 작가입니다. 네. 한승원 작가하고 그 이청준 선생은 동갑내기예요. 아. 같은 동양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장흥이 뭐 한승원 작가뿐만 아니라 이청준, 그다음에 뭐 이승우 작가 등 해서 상당히 이제 문학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승원 작가까지 장흥 출신인 건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 한강이라고 그 네네. 따님이 이제 그 맨부커상 네. 수상해서 굉장히 맞죠. 유명한 또 따님도 소설가잖아요. 그리고 그죠? 한승원 작가는 네. 그 아재아재 발야아재. 아재아재 바라야지. 네, 이것도 예. 역시 임검택 감독의 작품이죠. 아. 강수현 씨가 이제 예. 삭발하고 나왔던 네. 그것이 바로 또 저기 한승원 작가의 작품이고 네. 역시 임검택 감독의 이 영화로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천년학 기사인데요. 이제 임검택 감독이 이제 100번째?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100번째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100번째 하도 노래를 예. 불러 환장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임검택 감독은 장흥에서 영화를 촬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현재 가보면 세트장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장흥하면 정남진이라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가장 남쪽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광화문에서 아, 예. 위도상으로 가장 동쪽은 정동진, 그다음에 남쪽으로 정남진 네. 이렇게 불립니다. 예. 정서진은 잘 알고 있어요. 네, 정서진은 어딘가? 인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정남진 장흥에서 이청준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만나보고 네. 장흥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침 일찍 그 대전에서 출발해서요. 무려 4시간 동안 나무로 내려왔어요. 이곳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요. 어따 허블나게 멀어요. 그런데 뉴스보다 맛집 아니면 제가 언제 여기로 와보겠습니까?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서편제에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살 한계가 마저 떨어지니 황계 화선 20척 농달미요 이별말이 여기가 보니까 이게 산으로 자연 방파가 돼가지고 참 아늑한 그런 바닷마을이네. 야, 이런 데 정말 좋은 곳이야. 멀어서 그렇지. 장흥이 낳은 문인 중 고향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이청준 작가의 고향에서 작가의 흔적을 따라 걸으니 작품 속 인물이 된 듯 눈앞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와보니까 알겠네요. 그 이청준 선생의 소설 선악도 나그네가 바로
그의 고향인 이 지역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보세요 한번. 학이 막 웅장한 날개를 쫙 펴서 금방 날을 듯한 그러한 형상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 이름도 선악동 나그네, 이 동네도 선악동. 아, 이게 봤던 이청준 선생이 직접 자기 동네를 그린 거구나. 아, 여기가 진목리고, 여기는 또 축제, 임금택 감독 축제, 축제 촬영 장소가 여기구나. 아우, 세세하게도 적었네. 빛바랜 흑백 사진과 작품들이 작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고향을 사랑했던 작가 이청준. 2008년 고향 땅으로 영원히 돌아왔습니다. 제 몸통에서 정 남쪽인 이 배꼽도 지금 배고파서 좀 난리예요 지금. 서편제도 좋고 청년학도 좋지만 그래도 먹는 게 최고죠. 최고의 요리는 뭐냐?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먹으러 왔는데 제가 오늘 먹을 메뉴가 소라 낙지국밥인데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십시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시겠죠? 낙지 탕탕이에요. 저는 이걸 반씩만 한번 섞어볼게요. 섞어서 배도 들어가고. 자, 이야, 진짜 이게 몸에 좋은 것만 그냥. 이거, 아유, 이제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이거, 야, 먹으면 그냥 올 여름 그냥 거뜬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겠습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6가지의 그 식재료, 낙지하고 뭐 소고기, 그 다음에 배, 노른자, 그 빼먹은 참기름까지 섞여서 하나의 완성된 남도의 판소리, 서편제죠, 서편제. 이게 그냥 입안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야, 진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와, 잘 왔네, 잘 왔어. 아우, 세상에. 너를 먹으러 내가 왔다. 어우. 이 낙지가 왜 누운소도 일어나게 만든다. 원기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는데 PD가 저한테 많이 먹으래, 낙지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는 낙지를 많이 먹어야 돼. 내가 일소니까 일소요? 내가 일소요? 예? 내가 일소냐고. 근데 이거 먹으면 일을 하게 생겼네. 응? 이게 그 소라 낙지국밥 그거예요? 예. 낙지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나요? 예. 다 들어가 있고. 통째로. 한 마리. 네. 소라. 소라. 소라도 있고. 전복이 왜 이렇게 작아? 가리비도 있네. 아니,
제가 전국의 국밥을 다 먹어봐도 소라 낙지국밥 안 먹어봤는데 언제부터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 한 거는 한 10년쯤 됐어요. 10년. 예,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 예. 이제 소라를 많이 드신가 봐요. 아. 그래갖고 소라하고 낙지하고 예. 이렇게 이제 해장국 비슷해요. 이제 그 한약 재료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예, 아. 이렇게 속이 편안하고 드시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사시는 분이 이 조합을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국물부터. 소스 봐. 어우, 이거 매콤한 이거 완전 해장국이네. 응? 두세 번 먹어봐야 이제 그때서 낙지 향도 나고. 이거 진짜 이거 매력적인데. 아주 독특하네. 매콤하니 그 버섯의 시원한 맛, 또 구수한 맛, 감칠맛, 그다음에 또 버섯 있는 거 황금팽이라고 그래요. 황금팽이. 자, 한번 먹어봐야죠. 한약재로 육수를 냈다고 그래요. 육수를 내서 생선이 갖고 있는 비린맛을 잡은 것 같고, 이거는 회춘탕이네. 회춘탕. 뭐 봄이 온다, 새로 온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아마 이청준 선생님도 여기서 이거를 드셨을 것 같은데 10년 전이라니까 이청준 선생님이 2008년도 들어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게 나왔구나. 메뉴가. 아유, 아쉬워라.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이거 한번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대. 산과 바다, 길 위, 어디나 문학 작품이 되고 바다의 보물 소라와 낙지가 구성진 노래처럼 입속에서 춤을 추는 그곳은 정남진 장흥입니다. 선악동 세트장의 모습인데 학이 날개를 편 모습이 참 뭐라 그럴까요? 다시 보니까 뭐 느낌이 남다른데요. 그 장흥으로 문학 기행을 다녀오신 거라 좀 왠지 보통 때보다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번 촬영을 하면서 네. 청년은학을 새로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청준 선생님의 눈길 책도 읽어보면서 이제 이청준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네. 이청준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2008년도 네. 폐암으로 타결하셨어요. 네. 저 기사처럼 아마 그 고향 땅에서 천년학을 타고 그 헐헐 날아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청준 작가를 직접 뵌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신사풍에 정말 조용조용하시면서 나 정말 착하다라고 얼굴에 쓰여있던 그런 느낌이 너무 선명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 당신들의 천국 네, 네. 그 소록도 배경으로 쓴 소설도 읽었었고 네. 다시 보니까 너무 좀 감명 깊고요. 그래 이번에도 네. 이제 고향을 가보니까 생가지를 가보고 하니까 그 눈길에 나왔던 작품 네. 그 길에서 모성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가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지난 14일이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이었죠. 단오날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세시풍속 체험 행사도 있었고요. 1년 중 양기가 세다는 단오에 이렇게 화제를 막기 위해서 소금단지를 묻기도 했다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단오의 피날레는 씨름이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의 길목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모습인데 누리꾼들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단오의 수리취떡이란 걸 먹었는데 요즘 또 팔고 있나요? 오랜만에 맛보고 싶네요. 휴일이 아니다 보니 단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단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 어때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모두의 바람처럼 올여름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바닷가에 보인 많은 사람들. 와, 이게 올해 사진 맞는 건가요? 바로 이곳은 태안 몽산포 갯벌인데요. 조개를 캐기 위해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다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말리포와 꼬치, 몽산포 등 태안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할 예정이죠. 태안군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리꾼 마음은 벌써 바닷가로 향한 듯한데요. 올여름에 바다 가려고 얼마 전에 백신도 맞았어요. 얼른 휴가철이 오면 좋겠어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걱정은 좀 되네요. 피서객 여러분들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아시죠? 하는 댓글까지 있었네요.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이 모습, 바로 대전 하천 주변에 활짝 핀 꽃냥기비 물결인데요. 저희 TJB 앞에 갑천 주변에도 꽃냥기비가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양귀비라는 얘기에 혹시 하실 텐데요. 이 꽃냥귀비는 원예용이라서 불법 작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름다운 꽃잔치에 누리꾼 반응도 화색이 돕니다. 여름을 앞두고 만난 화려한 빨간 꽃, 얼마나 예쁘면 양귀비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관상용 꽃냥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어요. 괜히 땀만 먹고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꽃냥귀비의 꽃말이 위로와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예쁘게 핀 꽃들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위안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한다. 이걸 두고 쇄신이라고 하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이 정치권에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성의 틀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틀을 깨는 새로움인데요. 요즘 여야가 그야말로 쇄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 교체 열풍이 내년 선거판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철민입니다. 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당 안팎에서 공정, 쇄신, 또 청년 이런 단어들이 화두입니다. 이준석 돌풍 후에 당내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장 의원님도 30대 의원이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 차도 뭐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도 2살이 젊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30대 의원으로서 이준석 이런 또 가져오는 이런 바람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본인한테. 저는 사실 정말 마음으로도 많이 응원을 했었던 게 저는 제가 제 선거를 치르면서의 과정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 동구라는 지역이 뭐 그간
좀 뭐 일종의 좀 약간 태도적인 아니면 네. 정치적인 보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 현안에서든 아니면 정치라는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열망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 저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른 이런 어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종류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겪었던 선거 과정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유 교수님, 네. 지금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파란이에요, 그죠? 네. 뭐 30대인데다가 국회의원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당대표 당선이 됐는데 한편에서는 30대 대표 한 명을 이렇게 뭐 내세웠다고 해서 당 전체가 좀 바뀐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게 아니냐. 또 최근에 좀 논란을 빚었던 한기호 의원을 또 사무총장이 임명한 것도 그렇고 뭐 바뀐 게 도대체 뭐냐, 변화가 오긴 오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우리 장 의원님도 마음속으로 응원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뭐 일명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그냥 일시적인 무슨 신드롬 현상이나 팬덤 현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아주 시대적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현상은 단순히 세대 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치 교체죠.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이른바 보수 세력에 의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1987년 진보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성과를 가져왔지만 또 그 이면에는 상당한 불공정, 불평등, 또 격차, 차별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좀 내놔라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교체인데 그거는 단순히 젊은이들의 정치 욕구의 분출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 정치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는 그런 요구고요. 저는 이런 그 큰 틀에서 세 가지의 교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한국 정치사의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열풍이 단순한 뭐 일회성 거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권이 큰 변화의 보폭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를 지금 좀 세우고 있잖아요. 또 공정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착각에 빠져 있다. 예를 들면 뭐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폐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과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내세우는 이런 쇄신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문제점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아까 제가 마음으로 응원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이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은 정말 마음으로 응원한 거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정말로 건강한 정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고 나온 어떤 새로운 공정에 대한 화두들, 능력주의에 대한 화두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육동일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지금의 고도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거기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되고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선진국,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더 다양하고 더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성장 모델의 한 단계 그 진화 같은 건데 그것이 정말로 그냥 어떤 획일적인 능력주의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다양한 것이 더 유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입사 시험이나 아니면 취직 이제 그 입시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획일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큰 틀을 구성한다고 할 때 뭐 내각을 구성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큰 어떤 그 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그 조직의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나 아니면 그 내의 조직들이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일률적으로 공정을 강조하는 그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왜냐하면 있다는 거죠. 일률적일수록 일종의 승자 도식 구조가 더 그렇죠. 강화될 수밖에 없고 승자가 더 획일적인 사람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체제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표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또는 개인주의, 사회적으로 이런 건데 이 세 가지의 인자는 전부 다 자유 경쟁을 모토로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정당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시장 경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개인주의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자 독식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되고 또 이 승패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자꾸 이렇게 빚어지면서 이른바 이 청년들 또는 여성들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거기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표출이 된 거고요.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4년의 국정 운영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위선과 내로남불과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러한 그 국정 운영 방식이나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뭐 내년 선거판에는 이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얘기한 것 중에 논란이 되는 게 토론 배틀이라든지 뭐 공천 시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말 잘한다고 일 잘한다는 거는 조금 동일성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던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위적인 세대 교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선거 과정 뭐 이거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민주당에도 젊은 의원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경선 치르고 뭐 본선 치르고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 사실은 저 한 명이거든요. 대부분은 뭐 이제 전략 공천을 하든 뭐 어떤 뭐 청년 뭐 이렇게 비례나 청년 의뢰를 하든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입성을 하고 이 국회의원이 되고 했고 전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경선을 치른 건 사실은 저밖에는 없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 인위적인 세대 교체 없이 가능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인 방식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냐라고 그냥 그냥 말을 잘하는 능력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저희가 그냥 문서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을 잘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봉사를 해나가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에 가장 부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공천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컴퓨터 뭐 이런 걸로 하는 건 약간 희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시험 본다고 하는데 김재원 의원, 저희 전 의원은 이게 지역에는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뭐 컴퓨터 할 줄 몰라도
좋은 정치, 행정 잘하시는 분들 많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했는데 예. 시험을 봐서 예. 정말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낼 수 있으면 시험이 좋죠. 그런데 시험을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이 젊은 지도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한 11.3%, 20대, 30대가. 그런데 외국은 30%, 40%가 넘습니다. 게다가 뭐 30대 당수가 되고 40대 총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받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정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그 당을 보면 청년 조직들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6살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 조직, 또 청년 조직. 이렇게 해서 6살부터 25살까지 정치 교육도 시키고 사교도 시키고 네트워크도 넓히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검증도 되고 자질 향상도 되고 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30대, 40대 정치인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무슨 뭐 줄 잘 트고 말 잘하고 뭐 컴퓨터 잘 구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사실은 자격시험을 물론 대만에서도 한때 자격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지방선거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없었고 또 우리도 이러한 것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지금이라도 정말 지방선거에 필요한 인물,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고 또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고 상식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네. 대한 교육과 지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뭐 지금 뭐 배틀시험 보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세대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 의원님도 사실 내년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는 좀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뭐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뭐 선거기획단이나 뭐 당내 네. 그 논의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아서 당이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뭐 조금 이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금 사실은 육동일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나오고 뭐 정책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사실은 당에 들어와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이 국회 보좌진으로 또 이렇게 선출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성장해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당내에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당에서 훈련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현업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실제로 정당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과 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어떤 청년들, 이 새로운 이 정치 세력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고 시작을 해서 어떤 봉사의 기회를 갖고 그렇게 이제 정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길을 닦아주는 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그런 어떤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세대 교체하는 어떤 방식이 뭔가 이제 예측 가능해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치 신인들이 이제 뭐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나오는 분들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맨날 나오는 분만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뭔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뭐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국민의힘 같은 바뀌어야죠. 경우에도?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요. 공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당, 정권을 잡은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뽑아달라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이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해줘야 우리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금연입니다. 금연이요?
돈에 관련된 돈. 인연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암암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떨칠까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충성심입니다.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은 좋아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충성심, 뭐 파벌, 계파에 대한 충성심, 이걸 가지고 공천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달라지지 않는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그동안에는 우리가 증오와 분열의 정치,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적과 동지로 구분되는 이 시대에서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존, 협력, 공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타협과 협상을 하고 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잘 골라서 공천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표를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정당이 구태의연한 공천 제도 절차 또는 관례에 빠져가지고 이걸 되풀이한다면 지방선거는 이제 왜곡될 거고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작되는 지방자치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침 대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대선 앞두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주 그냥 혼돈의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선 연기론을 두고 지금 아주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아주 친문 반문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알고 있고 초선 의원들도 이제 의견이 제각각인 걸 알고 있고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원님? 지금 일단 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게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무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절차인 것이 맞으니까 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의 시기와 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이 있는 정기국회 시기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고 국회를 하는 것보단 네. 국정감사를 당겨서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극복되는 이제 네.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이때 민생 문제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다 살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의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그걸 논의하는 과정으로서의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이 되는 것이 국민들께 가장 이 정치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맞는 어떤 절차 네.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그 당의 본선 승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자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네. 특히나 지금처럼 위기의 시기에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 일정과 대선 경선 일정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꼭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속사정은 잘 모르고 또 일정이 지켜지느냐 바뀌느냐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유불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 민주당이 그 임기 중에 문제가 생겨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당규에도 집어넣고요. 근데 그거를 당원들의 선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원칙을 바꿨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7 보궐선거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책임 있는 원칙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 일정, 정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야당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집권 여당이 수시로 변명이 있겠죠. 국민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고 하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새 정치를 요구하는 이 시대적 요청에서 상당히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집권 여당에서 내놓은 약속과 원칙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다 10초만 답변 듣고 경선 끝내겠습니다. 일정을 예. 바꾸는 게 원칙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원 당규상으로 또 경선 일정은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상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이 이슈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민주적인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서 무언가를 결정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러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원칙에 더 가깝다. 그래서 오히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당내에서 충분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을 못 듣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